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 기자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90분간 올림머리를 했다라는 의혹 보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 채널A와 여성 동아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리장을 단독으로 만나서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행적이 어땠는지 조리장의 입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차은택의 입을 통해서 최순실의 실체를 규정한다면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동급 공동정권으로 생각을 했다. 차은택이 바라보는 최순실은 대통령과 동급이었고 최순실은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자신의 정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내일 드디어 탄핵 D-Day입니다. 오늘은 D-1이죠. 국회가 내일 탄핵안의 투표에 나섭니다. 찬성표가 최대 250표 가까이 나온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려면 200표만 있으면 되는데 친박계의 상당수도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250표는 확보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반대로 190표로 부결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최순실과 대통령 같은 급이라고 느꼈다라고 차은택은 말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최순실 만나본 사람 손들어 라고 했는데 다 들었는데 김기춘 실장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왕 실장은 최순실을 만난 적도 없고 최순실과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 대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대통령 옷 100벌 그리고 가방 40개를 모두 최순실이 결제했다. 고영태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옷 100벌과 가방 40개를 합친 가격은 4,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비싸다고 해야 될지 싸다고 해야 될지 더 이상한 건 이걸 모두 최순실이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D-1 탄핵 가결하라. 오늘 밤에 국회 주변에서 촛불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탄핵을 압박하는 모양이지요. 과연 야당은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찬성표를 오늘 밤 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요.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운명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이 와중에 웃고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최순득 씨의 딸이자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입니다. 장시호 씨가 어제 오후 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뒤늦게 참석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안민석 의원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웃고 있는 여유 있는 표정의 장시호 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남다른 사이였다. 차은택은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두 사람의 사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틀어졌던 걸까요? 중앙일보는 개싸움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정말로 개, 강아지, 도그, 그 개랍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인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와대의 조리장의 입을 통해서 그날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독점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개싸움. 비속어가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최순실과 고영태의 사이가
이 개싸움 때문에 비롯됐다. 이렇게 오늘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공개합니다. 최순실 없는 최청문회, 모르쇠의 일관 속에 화제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화제의 발언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최순실 게이트의 전국의 맥을 정확히 짚어주는 발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문회 말 첫 번째입니다. 그 개싸움. 저는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에서 개싸움이라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개 뒤에다가 뭔가 붙이는 비속어를 신문기사로 썼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강아지 문제였습니다. 개싸움이 커져서 게이트가 됐다. 고영태의 발언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2년 전인 2014년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에 최순실과 다퉜다. 최순실이 딸 정유라가 키우던 강아지를 잠깐 맡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골프를 치는 동안 최순실 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내게 왔다. 왜 강아지를 집에 두고 혼자 골프 치러 나왔냐고 크게 한번 싸웠다. 결국 이 일로 최순실 씨와의 사이가 틀어졌고 고영태의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개싸움 맞군요. 정성희 의원님. 뭐 강아지 게이트, 개싸움.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 발언은 청문회에서 밝혀낸 것이 아닙니다. 그 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그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고영태가 청문회가 끝나고 그 국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예. 기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예. 사실은 기자들이 밝혀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왜 이제 사이가 틀어졌냐, 그렇게 가깝던 최순실 씨와 함께 틀어졌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둘이 알게 된 건 2012년이고요. 예. 2년 정도 있다가 2014년도에 정유라의 강아지를 좀 맡아달라고 최순실이 제안을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집에서 키우다가 집에서 있다가 그날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서 왜 내가 강아지를 키워달라고 했는데 골프를 치러 갔느냐 하는 것 때문에 둘이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빈집에 우리 애기 두고 혼자 골프 치러 나갔냐 이거죠. 네, 대판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앙심을 먹었다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의상실에 CCTV를 예. 설치하면서 이 복수했던 준비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것은 출발은 사실은 강아지 때문이었다. 강아지의 게이트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등장인물로 강아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 정유라가 독일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여러 마리를 키워서 예. 아동학대 때문에 고발이 됐다는 것도 증언도 있었고요. 그렇죠. 정유라 씨의 사실은 행방이 알려진 것도 결국에는 강아지 때문에 알려졌어요. 독일에서. 그렇죠. 워낙이 어린아이를 예. 키우면서 많은 개를 들고 다니니까 눈에 띄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또 유연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가봤더니 청와대 강아지도 불쌍하던데 뭐 이런 것도 올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진돗개를 돌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올려서 예. 그거는 꼭 본 사람처럼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유라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 품었고 심지어 뭐 제가 듣기로는 정유라가 제주도에서 출산할 때까지 예. 강아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데려갔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아니, 정도로 출산을 제주도에서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강아지를 같이 키우면은 아이한테는 사실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얼마나 예. 강아지를 좋아하면 출산할 때까지 강아지를 데려갔겠는 얘기를 해서 이 모든 사건에서 강아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은 맞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그렇게 아꼈던 강아지를 최순실 씨가 특별히 측근인 고영태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집에 혼자 두고 골프를 치러 나가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 고영태 씨는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제 차은택 씨는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가 매우 밀착하고 남다르다. 이런 취지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애초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있었는데 고영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와서 한두 개씩 뭐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 물가를 어떻게 먹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대충 50만 원, 뭐 6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쓴 게 사용한 게 몇 개 정도 된 거예요?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뭐 한 3, 40개.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100벌 것 같습니다. 가까이.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을 내부에서 어떤 질의 발표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다시 입으신 적은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 네네. 일설에는 고영태 정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제가 2년 전부터 그런 좀 모욕적인 말과 뭐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특별한 절대 그런 관계 아니다. 특별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재차 고영태가 부인을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관계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도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스스로 밝힌 바는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국회를 갔어요. 예. 국회 갔는데 왜 고영태 씨가 이제 점심 때 기자들하고 밥 먹고 이야기했다 스스로 없이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옆에서 봤거든요. 이제 국회 후생관이라고 거기에 가면 이제 뭐 라면도 팔고 커피도 팔고 하는 이제 뭐 휴게실 같은 어제 공간에서 국회에서 직접 고영태 씨를 목격하셨군요. 예, 이제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청문회를 보시면은 그제는 정말로 답답했는데 어제는 그나마 뭐 고영태, 차은택, 장시호 이런 분들은 이게 줄줄줄 말을 했으니까 예. 그런 게 이제 덜 했었던 것 같고, 고영태 씨가 왜 우리가 강아지를 맡긴다는 건 되게 가까운 관계에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데도 스스럼 없는 관계에 예. 맡길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친밀했던 건 사실이고 또 고영태 씨의 말대로 2년 전부터 뭐 최순실 씨의 평소 행태로 봐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틀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CCTV를 설치해가지고 방송사에 TV조선에 제보까지 한 거 이런 이야기를 어제 솔직히 털어놨고 옷하고 서류 가방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뒤에서 고영태가 말씀하시겠죠. 말한 것 중에서 서류 가방까지 대통령의 서류 가방까지 직접 챙겼다. 고영태 발언 잠시 후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수영 칼럼니스트. 대통령의 옷 100벌 가격 그리고 가방 40개의 가격 모두 최순실이 직접 지불했다. 가격이 4,500만 원이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뭐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대충 뭐 도매가로 4,5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옷은 100벌에서 한 3천만 원, 가방 한 3, 40개 하면은 1,500만 원. 그런데 요즘 뭐 물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겠지만 아무리 도매가로 하더라도 저게 합해서 4,500만 원이면은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일단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450만 원이 됐던 4,500만 원이 됐던 일종의 뇌물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비로 구입한다던가 뭐 청와대에서 내왔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직접 그 지불한 것으로 지금 고영태 씨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업으로부터 돈을 가져갔다 이런 부분 이전에 저 부분에서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김광덕 부장님. 네. 정치부장이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옷 가격과 가방 가격도 잘 아실 텐데 네. 옷 100벌과 가방 40개 대통령이 드는 건데 네. 그게 토탈해서 150개 가격이 4,500만 원이다. 이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이걸 이제 그 과거와 비교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요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사실 아닙니다. 예. 가격은.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본인도 어저께 이제 고영태 씨도 이건 도매가로 산정한 거다. 그래서 도매가로 산정했을 때 최소 4,500만 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통령의 옷 가격은 제가 보기에 주로 몇백만 원 단위는 됐던 것 같고 제가 그때 어떤 수석 여성 수석이나 이 사람들한테 들었더니 그 사람 가격도 옷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면서 수석 가격도 옷이 벌써 100만 원 이상 넘는 단위로 가는 거 보니까 보통 이제 몇백만 원 되는데 이제 대통령들이 왜 그럼 여기에 주문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엔 빌로밀로라는 가방을 이제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브랜드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되니까 브랜드가 없이 만들어 달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름 없는 회사 아닙니까 거기에? 예.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제가 대통령 취재할 때 보면
대기업의 브랜드라도 외국 브랜드를 하질 않아요. 그거 다 찍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근데 국내에서도 어느 중소기업 거를 하든지 중소기업 것도 또 어느 봐주기 아니냐 논란이 될까봐 그래서 브랜드 없는 거 하다 보니까 저렇게 했는데 가격은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 될 거로 보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그 어느 방송에서 그 IMF 때 실직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방송을 보면서 상당한 강한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그렇죠. 엄청난 돈이고 이런 돈을 어떻게 해. 나라의 경제는 어렵고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옷을 또 이렇게 많이 입었느냐 하는 대통령의 외교라든가 관계에서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또 국민들 정서로서는 또 사실 용납이 좀 안 될 겁니다. 어떻든. 예, 이 부분 고영태의 증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와서 한두 개씩 뭐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 시가를 어떻게 먹인 적이 없어서요. 그냥 대충 50만 원, 뭐 6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쓴 게 사용한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뭐 한 3, 40개.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을 김변미 의원님, 예. 그런데 최순실 씨는 뭐 프라 X 명품 신발에 뭐 굉장히 명품 옷을 즐겨 입었는데 정작 대통령에게 지급한 옷은 150벌에서 4,500만 원짜리 그 명품도 아니고 뭐 이름이 없는 옷을 지급했다. 자기는 명품을 입으면서. 이 도매가로 산정한 거기 때문에 저걸 시가로 산정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근데 다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에 저 의상실에서 막 치킨을 먹다가 대통령 옷을 만지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예의도 없고 버릇없는 그런 예. 비선 실세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저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결국 뇌물죄라는 건데 최순실 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갖고 막 주는 장면들을 봤잖아요. 예. 이 돈이 도대체 청와대 돈이냐 누구 돈이냐라는 게 제일 궁금했던 건데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 이건 최순실 씨가 결제한 돈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사비를 써갖고서는 이 수천만 원, 사실 이게 도매가가 아니라 시가로 치게 되면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모르는 돈을 가지고 대통령이 전달했으면 뇌물이 되는 건데 이 뇌물이라는 거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뭘 줬잖아요. 줬는데 그러면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분의 인품으로 봤을 때 정말 성인군자 같아서 막 다 퍼주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언니 이것 좀 입어봐 라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절대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가성을 받는 거고 그래서 차은택 씨랑 같이 연기한 여러 가지 회사들을 회사의 실소유주가 최순실 씨라고 밝혀졌으며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을 대통령이 권력을 사용해갖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예. 아니면 현 정부에 있었던 사업들을 갖고 가는 등 이런 대가성이 입증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들이 앞으로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급물살을 타게 될 내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 고영태 씨가 뇌물죄 관련돼서 정말 시원하게 어제 청문회에서 불었는데 그 최순실 씨가 4,500만 원 개인 돈으로 다 냈다. 이거 뇌물죄다 이거죠? 그때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화면이 나왔을 때 그 돈은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변제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변제했다는 증거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아까 우리 그 고영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번 정권이 박근혜 정부와 그 최순실의 공동 정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정부의 게이트의 성격을 사실 공동 정권의 성격이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도 대해서도 저는 최순실이 이거를 뇌물이라고 생각을 않고 사실 금고 자체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좀 구분이 없지 않았나. 자기 돈이 그 돈이고, 그러니까 또 내 돈이 사실 내가 쓰는 그 대통령이 쓰는 거는 아무런 지출도 아니고 왜냐면 이 돈이고 이 정권이 예. 내 정권인데 내 돈은 공동 내 정권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최순실이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는 뭐 정권을 자기가 기획사를 만들어서 박근혜 의원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오너십을 갖고 이렇게 했던 건 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 자체가 이런 구분이 공사에 대한 구분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한 단면 사실 대통령이 옷이 몇 벌이냐 가방이 몇 개냐 하는 거 이런 얘기 하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실 문제의 본질도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시사를 받아야 될 것은 이런 어떤 그 나라와 이걸 개인을 나라를 운영하고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해지지 않고 뭉뚱그려서 갔다는 거 그것이 오늘날의 사태를 부르지 않았나 요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도 결국에는 강아지 때문에 고영태와 싸워서 이런 농단의 행태가 알려졌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차은택과 장시호가 밝힌 최순실의 위세에 대해서도 발언들이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슈퍼파워 중에서도 이런 파워는 없었다.
대통령과 동급이었다. 이런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라든지 수합했을 때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공동 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렇게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지금 뭐 세 사람 모두 최순실은 대통령과 동급이다. 공동 정권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윤태곤 실장님, 김종 차관을 최순실 씨가 뭐 수행비서처럼 데리고 다녔다. 뭐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봤던 건 이런 거예요. 차은택 씨가 사람을 추천했다. 최순실 씨가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송성각, 김종덕, 김상률 세 사람에 대해 추천했다고 해요. 이 세 분 중에서요. 뭐 셋 다 문제지만은 김종덕 장관 같은 경우에야 디자인의 전문가는 맞습니다. 송성각 씨도 뭐 제2기획의 임원 출신이고 광고인 출신이죠. 근데 김상률 교수가 교문수석이 됐는데 이분은 말하자면 좌파 지식인이거든요. 어제 하태경 의원이 그 김기춘 전 실장한테 한번 따져 물어봤어요, 이거를. 아니, 딴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분은 뭐 반미주의자에다가 이런데 우리 정권에서 이게 문제 있다고 나도 그때 이제 19대 국회의원들 따지지 않았냐. 예. 김기춘 실장이 공직기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대통령이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면 이제 김상률 수석이 좌파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김기춘 왕 실장도 반대했는데 이 사람이 교문순석이 된 건 단 하나의 이유. 최순실 씨의 추천. 예. 밖에 없는 거거든요. 차은택의 이게, 부탁. 그렇죠.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왕 실장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김상률 뭐 인사다. A, B, C 뭐 다 괜찮은데 이 예. 중에서 누구랑 가까우니까 기왕이면은 A 이런 식이 아니라 저기 엉뚱한 데 있는 사람도 뽑아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예. 어제 청문회에서 급기야 김 부장님. 예. 차은택 씨도 놀랐어요. 자기는 그냥 뭐 희망 반, 뭐 농담 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 좀 장관으로 앉혀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진짜 장관이 되니까 본인도 놀란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예. 자기가 이제 장관도 추천했고 그다음에 자기 친척인 외삼촌이죠. 네, 외삼촌. 수석을 추천했더니 그대로 된다는 걸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무슨 문화 창조에 대해서 뭐 글 좀 써달라 해서 써줬더니 연설문에 반영이 되더라. 예. 이렇게 해서 거의 최순실은 이제 대통령과의 동급으로 보이더라. 이게 공동 정권이라 생각했다. 이 공동 정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공동 정권 생각하냐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동 정권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 정권. 우리는 DJP 공동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DJP 연합. 예. 제가 이제 그때 그 공동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 제가 주로 그때 이제 필드에서 취재를 하셨죠. 제가 이제 김대중, 김종필 쪽 제가 취재를 했으니까 예. 했기 때문에 공동 정부가 만들어진 과정과 그 운영 그걸 잘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 공동 정권을 여기다 갖다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공동 정권이란 말 나오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 이거는 공동 정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아니 공동 정권보다 더하다는 더하다. 거죠. 이제 공동 정권은 그 당시 이제 강요를 나눠 갖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게 서로 같은 이념과 같은 세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 긴장 관계가 있고 체크 앤 밸런스, 견지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이 됐다 이거죠. DJ와 JP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아 그때는 예. 공동 정권에서 저희 장관을 경제 분야나 이런 거는 나눠서 한다고 돼 있지만 항상 서로 긴장돼 있고 견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은 전혀 그러한 체크 앤 밸런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거의 일심동체식으로 아까 보면 금고도 같이 운영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 그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누가 제동을 걸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거의 뭐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소위 시쳇말로 쌈 싸먹었다. 공동 정권도 아니다. 그런 지적이에요. 그런데 어제 장시호 씨가 청문회에 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차은택, 고영태와는 다르게 장시호 씨는 웃음까지 보이면서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직접 보시죠.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TV를 사랑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장시호 씨 개인에게 갖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최순실 이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장시호 씨도 최순실 씨를 능가하는 국정농단에 동참했다는 걸 안민석 의원 본인이 주창을 하셨는데 너무 뭐 인간적으로 미안했던 걸까요? 안민석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미소를 좀 머금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장시호 씨 대답에 따라 갖고 청문회장이 약간 뭐 웃음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저 엄숙한 청문회장에서 반농담조로 얘기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누굴 좋아했느냐 등등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저런 의원님들이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진중한 상황이고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를 끌어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 뭔가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런 질문을 던진다라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7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시호 씨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전에 안 나왔어요. 국회에서 동행명령서는 발부했는데 유일하게 나왔던 사람이 장시호 씨입니다. 예. 굳이 안 나오고 벌금 내도 되는데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어제 장시호 씨의 태도를 보면서 꽤나 당당하다, 사람이 당돌하다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영태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느끼겠지만 여러 가지를 술술 다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절대로 부정하고 싶었던 거는 최순실 씨와 남녀 관계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맡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과 제주도 가서 살려고 생각했냐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다. 청와대 들어간 적 있어요? 청와대 들어간 적 없다. 예.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부정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측면들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장시호 씨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나 언론에서 오보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예. 근데 장시호 씨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끄집어 물어갖고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국정을 농단한 책임에 대해서 문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제 청문회장에서 저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병민 의원이 저 청문회장에 질의위원으로 앉아 있었다면 참 질문 잘했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 안민석 의원의 그 질문하는 태도 자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SNS에 지금 뭐 썸 타느냐 뭐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막 그 동영상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저도 한번 이제 봤더니 리플레이에서 봤더니 저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엄숙한 자리에서 어떤 저걸 여유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그 상황 파악을 못 하신 분은 아닌가 양쪽 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강력한 언어로 좀 비판을 하고 싶고요. 네. 어쨌든 같은 패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청와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모든 것들이 박 대통령 탓이고 최순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최순실의 탓이다 이렇게 몰아주기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차은택 씨, 고영태 씨 그리고 장시호 씨. 이모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예, 근데 안민석 의원은 지금 특히 저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될 분이 안민석 의원이 가장 먼저 장시호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은 최순실 씨 뒤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장시호다. 빨리 잡아들여라. 이렇게 굉장히 좀 비난하셨던 분이 막상 당사자가 앞에 오니까 예리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저렇게 좀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한테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저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장시호 씨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 뭐 그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안민석 의원께 좀 날카로운 질문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다. 그랬었죠. 뭐 그런 네, 측면도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말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말말말입니다. 왕 실장이 최순실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정윤회 문건 때도 최순실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다가 밤늦게 최순실의 이름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던 건 바로잡겠다. 말을 바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김기춘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칼럼, 지금 저 대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계속 어저께도 저도 이제 오전부터 계속 봤는데 김기춘 전 실장의 발언은 똑같아요. 모른다. 그러다가 한 12시간 뒤에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정윤회 씨 문건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정윤회 씨 문건을 가장 먼저 가장 자세하게 본 사람은 아무래도 김기춘 전 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어떤 그 포지션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것을 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문건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을 하고 더군다나 2007년 지금 조금 전에 그 관련 영상은 2007년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시 경선 치르던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후보 검증회 영상이죠. 예, 검증 청문회였나요?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언급이 됐었고 사실은 최태민 씨부터 해서 최순실 씨 이름은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예. 어떤 실체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2007년에도 최순실의 농단 혐의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리고 네. 김기춘 실장이 당시 법률 담당으로 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 그렇죠. 다른 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률 담당이거나 홍보 담당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몰랐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저런 자료들이 나오고 의원들이 이제 추궁을 하니까 이제 그거죠. 아, 나이 들어서 내가 착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김기춘 전 실장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떤 논리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어떤 의혹들을 피해가려고 하다가 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딱 걸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김기춘 실장의 발언 중에 윤태호 실장님 최순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끝. 이렇게 기자들에게 해명한 게 상당히 유명한 영상이었는데 들어본 적은 있게 됐군요. 애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게 사적으로 친한 관계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모를 수가 있냐. 아니 예를 들어서요. 김진 기자한테 박근혜 대통령 압니까라고 하면은 알죠. 알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모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김기춘 실장은 지금까지 아니 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최순실의 이름 석자를 모른다 이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김기춘 실장의 결과적 해명이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적 관계를 안 가지고. 그리고 제가 계속 이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거는 최순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피해 나갔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엮이면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더 무책임한 거죠. 모른 척 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수가 오히려 더 높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아예 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역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윤태곤 실장께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김기춘 실장이 말을 바꾼 건 차치하고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야 이거 최순실과 엮이면 나중에 나까지 걸려 들어가겠다. 형량을 계산해서 법률 미꾸라지 박 전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최순실과 직접 대면 접촉 자체를 피해온 것 아니냐. 네, 그런 추측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저 야권의 고위 인사한테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거의 뭐 법률 미꾸라지 같다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좀 뭐 사실 거기에 비유해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은 지금 굉장히 너무 부인하다 보니까 이름까지 몰랐었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름 몰랐다는 건 아닌 게 당연히 밝혀진 거고. 근데 직접 만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는 아직 의문입니다만은 어쨌든 만난 게 확인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인이 아니다,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나와서 나는 이제 일부러 전 나왔다고 봅니다. 어저께 일부러 나온 거는 뭐냐 하면 특검을 앞두고 자기의 사법적 처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하게 내가 부인하고 가자라고 해서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 지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이제 비서실장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름은 알고 있었고 최순실 씨의 당시에 국정을 개입하고 농단하고 있는 사실을 일부는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건데 그 야권 인사표는 이더라고요. 이 김기춘 실장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비서실장은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가 나중에 문제가 되겠구나. 정윤회도 문건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까지 해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미 개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르는 직언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그만두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방치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와서 최순실은 전혀 모른다는 전략을 펴는 거고 또 하나 부인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다음 김영한 전 수석이 다 비망록에 업무일지에 말하는 것들이 다 메모로 적혀 있는데 어저께 보면 거기에 나온 것들 세월호 인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뭐 언론 개입했다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다음 부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서 뭐 탄압했다든가 이런 거를 전면 부인하는, 그러니까 모르쇠와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어저께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법을 피해가려는 그런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고 봅니다. 지금 윤태호 실장님도
직접 정치부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 오래 했고 김광덕 부장이야 워낙 한국일보 정치부장 출신인데 두 분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을 농단했던 혐의를 알고도 눈 감아준 죄, 이거 더욱 크지 않습니까? 크죠. 저도 제 생각과 이제 똑같은데요. 예. 여기 어저께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최순실을 안다면은 통화했던 기록이나 뭐 그런 거라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명민하고 이런 것이 뛰어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일부러 안 남긴 거죠. 아까 예. 말한 대로 피해 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죄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증언도 나와요. 사실 김기춘 실장 자체도 대통령이 어딘지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 사람 차은택 한번 만나봐.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누구 있죠? 김상률 한번 누구 써? 그럼 김기춘 실장이 그 당시에 인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관저에서 홀로 지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와가지고 이 사람 한번 알아봐, 만나봐요. 이 사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디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고 했던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한테 누군가가 그 서류를 줬다는 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상식적으로 없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모른 척하면서 그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검증을 해가지고 자리에 앉혔다는 거는 그 최순실의 친분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자기는 피해가면서 그 뒷수습을 다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농단의 방조자 내지는 뒷수습을 책임지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지식인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국가에 욕을 먹었던 사람으로서 더 나쁜 일을 한 거죠. 사실 들이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이받아야죠. 아유,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만 보태면요. 예. 한마디만 보태면 그래서 아까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개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 법한데 예. 그거를 사실상 방조하고 덮어버리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하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 나온 메모들의 각종 개입, 자기가 이제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개입한 이거는 반드시 특검에서 철저 수사해가지고 예. 이번에는 진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번 특검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실장이 사실은 청와대 직원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예. 대통령도 김기춘 실장을 어려워했는데 김기춘 실장이 들이받는 거예요. 관저 들어가서. 아니 대통령 박 의원 딱 그때는 그래야죠. 박 의원 내가 말이야 아버지 때부터 최순실 씨 이거 끊어내. 그 한마디만 했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기춘 실장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가 워낙 탄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저께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훌륭하게도 청문회장에서 김기춘 실장의 논리를 깼다라는 데 큰 점수,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역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선 의원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박영선 의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제보한 시민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기춘 전 실장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환 전 수석의 비만록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 부인하고 있다면 이러한 논리들을 깰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의 당사자,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이고 여기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저께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들과 같이 이와 같은 역할들을 나머지 시민들이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민의 제보로 김 실장의 말 바꾸기가 결국에는 연출될 수 있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어제 청문회의 말말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와대의 조리장을 저희 채널A와 여성동화가 단독으로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특종입니다. 네,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청와대 조리장이 밝힌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 청와대의 조리장은 대통령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대통령이 출장을 갈 때도 함께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90분간 올림머리 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 조리장은 그날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에게 폭로했을까요?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출력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중대본에 방문하기 이전 대통령의 스케줄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다면 이 조리장은 중대본의 방문
이후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출력물을 좀 뽑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당일에도 근무를 했나? 라고 먼저 질문이 시작됩니다. 관저에 딸린 주방, 관저에 함께 있던 겁니다. 대통령도 관저에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명했죠. 관저에 딸린 주방에서 정오와 저녁 6시, 그러니까 12시와 오후 6시에 각 1인분의 식사를 준비했다. 대통령은 식사는 평소처럼 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경 중대본 회의 참석 이후 관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관저로 퇴근을 해서 식사를 했다.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1인분의 음식이 대통령의 관저로 들어갔고 그릇이 비워져 나왔다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중대본의 모습을 드러낸 전후로 계속해서 관저에 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수석회의 같은 일이 있을 때만 본관에 나갔다가 다시 관저로 돌아오신다. 그래서 본관에도 더 크고 좋은 주방이 있는데 그냥 관저에 딸린 주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TV를 보며 혼자 식사하시는 게 일반적이다. 그날, 그러니까 4월 16일에도 혼자 식사를 하셨다. 김병민 의원님, 4월 16일 중대본 5시 방문 이후 6시에도 해경이 구조를 못하고 세월호가 완벽하게 침몰하고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네, 그 세월호의 7시간에 대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대통령이 올림머리 얘기를 했는데 미용사가 들어간 시각이 뭐 3시에서 한 4시 반 사이 그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점심에 있었던 일과 저녁에 있었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뭐 점심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저녁 얘기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의 7시간을 우리는 얘기했는데 더 중요한 건 7시간 동안에 아주 많은 국민들이 모든 걸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잠을 주무셨던가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라면 그 이후에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중대본에 갔다 와서 관저에 오셔갖고 혼자 오롯이 텔레비를 보면서 식사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관저에 돌아왔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중대본에 방문한 직후 세월호가 침몰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골든타임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뭐 에어포켓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건데 혹시 모를 희망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다 취재 보도를 하기 위해서 다들 뛰어들어 있었고 세월호에 갇혀있는 아이들의 가족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제 팽목항으로 가기 시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들은 관저에 계셔서 혼자 식사하시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는 증언일 뿐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증언으로 저는 보이고요. 오후 5시 중대본 회의에 대한 기억까지 정확해요. 네, 국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1%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저희 채널A에서도 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뉴스 특보를 굉장히 긴박하게 보도를 했었던 시점입니다. 저희뿐이었겠습니까? 모두 다 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뉴스 특보를 편성했는데 그 시간 관저에서 혼자 식사를 하셨다면 TV에도 뉴스 특보가 나오고 있었을 텐데. 이게요. 우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6일 그날이 있고 대통령의 평소에 루틴한 일정이 있는 거예요. 자, 4월 16일엔 12시 식사, 6시 식사, 10시 식사하고 이게 뭐 김기춘 전 시장은 관저에 있어도 일하는 거라고 했는데 퇴근이었겠죠, 공식적으로. 여기서 우리 세 번째를 보면은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수석회의 같은 일이 있을 때만 본관에 나갔다가 다시 관저로 돌아오신다가 있고 여기 출력물에는 없는데 관저에서 항상 혼자 식사를 하시냐니까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일을 하러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나가고 보통 때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근로시간 자체가 작은 분이에요. 그 4월 16일에도 제일 우리가 비극적인 것은 4월 16일은 나쁜 의미로 정말로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평소처럼 이었던 거예요. 평소처럼. 점심에 혼자 드시고 저녁에 혼자 드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제기했던 문제, 대통령이 유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을지
아니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십니다라고 지시를 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이 정부의 청와대에서 고위직으로 있던 인사한테 평소에 어떤 식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보고를 올리려고 하면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보내세요. 팩스로 보내세요.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한두 번 항의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보내고 예. 뭐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어디 계시나 빨리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럼 안봉근 이제 비서관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끝. 문고리 3인방이 뭐 철저하게 통제를 했다. 그러니까 4월 16일도 평소처럼인 거죠. 뭐 예. 특별한 그날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비극은 평소처럼이었다는 거죠. 네, 그 보수 정부가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그 박근혜 정부인데요. 통치 스타일도 너무 틀린 거예요. 이명박 정부는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니까 이 비서관들이 위민관에서 본관에 그 제 입사 동기가 이동관 홍보수석인데 맨날 뛰어가느라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는 할 정도로 너무 호출이 잦아가지고 이게 너무나 부지런해서 문제고요. 대통령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은 본관 자체에 나오지를 않고 이 사저에 이제 머물면서 일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저는 늘 이렇게 이 정부의 어떤 이번 게이트의 어떤 특징을 저는 그 박 대통령의 캐릭터가 낳은 참사, 캐릭터 리스크하고 보거든요. 시스템 리스크, 대통령 중앙 집중제,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가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가진 이런 독특한 특성이 가진 어떤 그 참사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재택근무하신 거잖아요. 예. 뭐 요즘 재택근무가 대세라고 하지만은 재택근무가 제가 뭐 칼럼에도 쓴 적이 있는데 재택근무가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주로 이제 비숙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콜센터의 직원들 뭐 이렇게 집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거는 보좌관들과 함께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예. 대통령이 이제 주로 사저에 앉아가지고 이제 팩스나 전화나 이런 걸 갖다 그것도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하드니까 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그날 좀 몸이 안 좋아서 늦게 나왔다 하더라도 10시 23분인가 조사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본관으로 나오셔서 일단 비서관들과 이런 걸 다 하면서 저는 그때 해군만 투입했어도 주한미군에 전화해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 있으니까 헬기나 이런 거 날려가지고 거기는 해서 주한미군에 전화해서 이거 도와달라 해군에서 해군 가라 이렇게 해서는 최소한 몇 명이라도 하는 그 살렸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 나오지 않았을 건지 본관으로만 중대부는 아니라도 본관으로만 나왔어도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아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본관으로만 나와서 해군 투입 명령만 했어도 군 통수권자니까 하다못해 주한미군의 협조 요청만 지시했어도 그렇죠. 우리 해경들이 너무 못 구하니까 실제 그때 네티즌들이 아니 정말 급한데 자위대라도 불러라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급박하게 1분 1초가 아깝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TV 앞에 있었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우려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여유 있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윤 실장이 언급한 걸 그대로 좀 다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평일에 늘 하던 루틴한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11시 23분에 315명이 안에 선체에 갇혀있다라는 당시 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도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미용사 불러였던 거고 5시 15분에 중대본에 가서 엉뚱한 질문하신 뒤에 또 바로 한 일이 관저 와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식사를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밥이 잘 안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관도 아니고 다시 관저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저게 정말 맞는 거라면 더 이상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도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했다고 전해지는 광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광해에서 이병헌 씨가 이제 실제 임금은 따로 있고 임금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임금인 척하고 있잖아요. 저는 자꾸 그 장면들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고가 아니라 위기가 터졌어? 그러면 노란색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어디 가야지. 사진 찍어야지. 집에 와야지. 그냥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어저께 그 미용사 얘기와 오늘 조리장 얘기 이 두 가지가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김광덕 부장께서는 뭐 오랜 시간 정치부만 출입하셨고 청와대 출입도 하셨고 뭐 정치부 부장도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예. 역대 대통령들 중에 관저에서 뭐 업무를 보고받고 업무를 지시하셨던 대통령도 있었고 분명 예, 예. 관저로 파즈마 바람에 주요 참모들 혹은 필요하다면 기자들까지 관저로 불러서 예, 예. 뭐 소탈하게 얘기를 들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통령마다 이제 근무 스타일이 다 있는데, 근데 요번을 보면서 이 조리장 얘기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사실은 약간 긴가민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일단 뭐냐 하면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은 굉장히 긴박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거를 굉장히 또 빨리 구조가 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대통령 아까 말했지만은 안이하게 여유 있게 움직였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평소 국정 운영과 계속 이야기하자면 평소에 일단 혼자 식사했다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혼자 식사할 게 아니라 우리 각층의 사람들, 서민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만나고 또 그다음 장관도 만나고 수석도 만나야 되는데 그동안 대면 보고 없었다는 게 바로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면서 대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최순실 씨와 소위 문고리 3인방이 막은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통령이 그거를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관저에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관저에 주로 여기 보면은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가 본관에 나오고 그렇지 않은 관저에 주로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관저의 집무실이라고 이제 김기춘 시장은 얘기했지만 그런 게 바로 긴박한 대응이 안 되고 대면 보고가 없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상황 파악이 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보 관련한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그때는 초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역대 대통령 보면 대부분 본관으로 출근을 했고 아주 일부 대통령은 임기 말 돼서 관저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났다는 대통령이 뭐 한두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뭐 그 전에 대통령들 보면 대부분 딱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딱 본관으로 가서 그러면 역시 대면부 참모들과의 대면 보고 기회도 많아지고 뭔가 업무를 더 아무래도 관저에서 볼 때는 더 긴장해서 하게 되거든요. 예. 안보실장 들어와봐. 그렇죠. 안보실장 문책하고 비서실장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런 게 안 됐다는 거죠. 조리장의 단독 인터뷰 증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세 번째 대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픽업해서 청와대 프리패스로 돌아왔다. 역시 조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면 그분이 오신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자세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임기 초에 이영선 행정관 역시 나오는군요. 최순실 씨의 휴대폰을 자신의 셔츠에 닦아서 공순히 건네줬던 이영선 행정관이 매주 일요일마다 최 씨를 픽업해서 프리패스로 들어왔다. 최 씨가 온다고 하면 문고리 3인방이 관저에서 대기를 했다. 그분이 오신다. 라고 하면 조리장도 3명이나 대기를 했어야만 했다. 집에 갈 때쯤이면 꼭 최순실 씨가 김밥을 달라고 했고 그것도 꼭 조리장에 직접 싸라고 지시를 해서 2-3줄씩 싸줬다는 겁니다. 일요일에 관련한 조리장의 증언과 관련된 건데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을 직접 태워왔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증언과 또 맥락을 일치합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가졌다. 최순실은 일요일에 대통령이었다. 일요일에 최순실 씨가 들어와서 김밥만 싸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랬습니다. 최 씨가 관저에 오면 최 씨를 중심으로 문고리 3인방이 배석해서 회의를 연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군요. 박 대통령은 거의 동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없는 일요일에 본인이 회의를 주재해서 문고리 3인방과 무언가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최순실 씨가 밥을 달라고 하면 또 따로 준비했다. 최 씨는 항상 일본식 샤브찜 요리인 스키야키를 먹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요리. 스키야키. 꼭 주문해서 먹고 김밥까지 싸서 가지고 갔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 씨 이후에 각자 한 명씩 따로 식사했다.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까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 1차 담화에서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그 최순실한테 연설문 표현이나 이런 뭐 문구의 수정에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죠.
초창기에 이제 그야말로 아까 공동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요일 날 들어와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의해서 최순실과 문고리 3방이 따로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국무회의 자료나 인사 자료나 이런 걸 보고 상의를 했고 문고리 3인방이 최순실 씨가 들어오면 미리 가서 대기를 했다는 거니까 이거 영접 준비를 한 거죠. 작은 대통령 맞아요. 들어오면 영접 준비를 해서 대기를 했었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지만 사실 이 거꾸로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이 들어와서 박 대통령이 잘 하고 있나 감시하는 오히려 죄수처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고요. 저기서도 대통령은 따로 식사를 했다는 거고 최순실 씨는 김밥까지 싸갔던 건데 그건 아마 유라를 주기 위한 따로 해서 본인은 식사를 했으니까 스키야키 먹었으니까. 왜냐하면 김밥이라는 게 애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이게 농단이 했다는 게 사실 이런 것까지 저는 계속 하고 알고 싶지 않아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드러나게 되는지 최순실이 초기에 얼마나 국정을 농단했나는가 일단이 드러난 거죠. 아니 이 모습만 보면 윤태호 실장님 일요일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었어요. 상대죠. 식구 밥을 같이 먹으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인터뷰를 제가 전문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한 줄 한 줄이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통 근무를 이제 4명의 조리장에서 하루를 쉬고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1인분만 제공을 하고 대통령이 까탈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먹으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반찬에도 꼭 이제 젓가락을 대고 뭐 이랬다라는 건데 최순실 씨는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고 3명의 조리장이 대기해야 되고 또 말하자면 대통령이 좀 주는 대로 이제 잘 먹는 편인데 이거 차려. 그 나갈 때는 또 2-3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나무인이었군요. 최순실 씨는. 이 3인방들도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대통령은 말하자면은 관저라는 게 침실이 이렇게 있고 앞에 응접실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밥 먹고 대화할 땐 대통령 침실에 혼자 있었다라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자기들끼리 밥 먹었다. 밥 먹고 회의하고 하고 100번을 양보해서 관저 정치가 나왔으니까 과거 다른 대통령들도 좀 사적으로 가까운 데 의지할 만한 사람하고 불러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이건 맞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하고 같이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따로 있고 그리고 조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방 일정을 가지 않습니까? 과거 대통령들 지방 일정 가면은 거기 기관장이나 유지들하고 같이 이제 오찬 행사를 가지면서 뭐 이제 사례도 듣고 이러는데 유부초밥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혼자 드신다. 대통령이. 네, 지방 일정 가서 그래서 오찬 행사가 없다. 저는 참 우리가 어떤 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리장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말로 최 씨가 일요일마다 들어왔다는 곳은 뭐 영빈들을 맞이하는 그런 곳도 아니고 게스트하우스도 아니고 관저에 최 씨가 직접 들어왔다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최 씨가 관저에 오면 최 씨를 중심으로 문고리 3인방이 배석해서 회의를 열고 최 씨가 관저 식당에서 스키야키까지 먹고 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윤 실장의 지적대로 이 대통령은 그냥 방 안에만 혼자 갇혀 있었어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저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일요일마다 와서 배석해서 회의를 열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혐의를 갖고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 중인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가 대통령 기록물과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부분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요.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거기 청와대 내에서 국가 기밀을 다 본 건 이건 어떤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왜 일요일에 들어갔냐면 그리고 나서 바로 돌아오는 날에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걸 토대로 국무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사항을 내리러 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1+1 대통령을 뽑은 건지라고 하는 세간의 조롱 섞인 얘기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여성동화 단독으로 채널A랑 같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언론의 역할이 여기까지 나왔다라면 그 다음은 이제 사법기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의구심에 대해서 낱낱하게 밝혀진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정말 너무나 서글프고 속상한 일일 텐데 이 자리에 있는 3인방 중에 단 한 사람을 빼고 2사람은 아직도 평범한 민간인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그리고 특검이 밝혀낼 부분도 이 부분인데 한 가지 최순실 씨의 이 성격과 관련돼서 말인데요. 김 전 부장님, 대통령은 조리장이 음식을 제공하면
안 좋아하는 반찬도 한 번씩 다 젓가락질에 그러니까 손댄 흔적을 일부러 대통령은 남겼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다 먹지는 않아도 내가 감사히 골고루는 다 먹었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렇게 까탈스럽게 호통치고 소리치며 김밥도 처음에는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밖에서 그냥 사다가 드렸다고 저까지 있습니다. 사다가 줬는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조리장이 청와대 조리장이 거기서 김밥 싸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 공식 직원도 아니고 뭐 거기에 높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사실 완전히 뭐 청와대 이 뭐 소위 밥을 축낸 거 아닙니까? 밥을 주면서 밥을 축냈다. 예, 축내면서 거기에다가 뭐 지시도 축낸 거 맞죠? 예, 그다음에 그 지시를 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 이 조리장의 권한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일 때는 건강 생각해서 조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라면 좀 먹으려고 하면 조리장이 그렇게마다 큰 소리 치고 라면 못 먹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원래 이제 자기의 몸을 만드는 게 바로 음식 아닙니까? 음식인데 그걸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조리장 만든 걸 또 중간에 검시관이라고 있어요. 그 정확히 그 요리가 괜찮은지 몸에 괜찮은지를 검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이 조리장들한테 굉장히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잘하고 어느 집에서나 다 원래 또 양식을 갖춘 어떤 부잣집에서도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 셰프죠, 뭐 요즘 말로 셰프.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는 바로 고영태 씨가 이야기한 처럼 아랫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 틀어졌냐 중에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만 오래 갔지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진짜 안하무인으로 대하고 그게 그리고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해서 빨리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거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 전직 조리장과 관련된 여성동화 저희 채널A의 단독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D-1입니다. 내일이 탄핵안 표결 날입니다. 과연 탄핵 열차는 목적지인 탄핵 가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결이 되고 말까요? 그런데 이 탄핵과 관련돼서 탄핵을 하루 앞둔 오늘 바로 이 시점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솔직히 탄핵이 부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솔직히 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이 돼도 대통령은 특검을 받아야 하고 청문회가 포함된 국정조사에서 관련 내용들을 내년 1월까지 상세하게 다뤄지게 되고 또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사인으로 돌아간 뒤에 또 이 사법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탄핵이 부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새누리당의 뭐 속내라고 할 수 있나요? 싱크탱크? 이정현 대표 개인 생각이라고 본인이 얘기했고요. 예. 내일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탄핵데이가 왔는데 여전히 조금 불안한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수들이 아직 여전히 몇 가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변수 두세 가지 정도만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저와 같은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서 볼 수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이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4월에 퇴임하고 6월에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탄핵이 여전히 불안정한 전국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탄핵을 하지 말자라고 새누리당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 첫 번째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마지막까지 흔들기다. 두 번째, 오늘 이혜훈 의원이 그 조간신문에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탄핵을 찬성하는 비주류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전화들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통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28표의 비주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표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흔들게 들어갔다는 거고 마지막 변수 중에 하나는 이거 어저께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은 35명 정도가 똘똘 뭉쳐가서 찍을 준비가 다 돼 있다. 표 계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가결 정족수는 확보했는데 만약 들어갔는데 야당이 장난치면 어떡하지? 야당의 장난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장난이라는 거는 들어가갖고서는 200표에서 205표가 간당간당 지금 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야당에서 한 10표 정도가 무기명 투표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탄핵 반대표를 슬쩍 눌러버리면 탄핵이 부결되면 그 국민들의 원한과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새누리당으로 전부 간다. 여의도 새누리당으로 가서 쑥대밭이 될 텐데 이 거리에서 한 10표 정도 장난칠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같은 경우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이 야 들어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우리가 온팡 쓰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까지 실제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전에 들었거든요. 무기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탄핵이 혹시 부결됐을 때 비박들에게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인증샷이라도 찍자. 지금 신문 기사도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탄핵에 대한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로지 국회의원들이 국민만을 생각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본다라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지까지 그 다음에 대한 플랜들은 나오지 않고 이런 좀 사사로운 얘기들만 나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씁쓸합니다. 지금 저도 어제 국회 가가지고 의원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서로 의심하고 있어요. 다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까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비박들이 저래놓고 뭐 우리 뒤통수 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누가 이걸 기획해가지고요 뭐 10표만 우리가 빼자라고 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야 뭐 가능컨대 친박, 비박 정치권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찬성하자 반대하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죠.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작전만 짜서 10표만 뭐 이렇게 하고 10표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의심을 거두고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정현 대표가 저거 긴급 간담회 했어요. 저녁 8시 20분이었어요. 기자들이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하던데 8시가 넘어가가지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8시 20분에 긴급 간담회. 요게 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탄핵이 부결돼도 4월에 퇴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어제 그냥 말씀드린 거. 만약에 그럼 탄핵 부결되면은 대통령은 2018년 2월까지 다 임기 채우는 거냐? 그러면 탄핵의 가결 압박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탄핵이 설사 부결되더라도 대통령은 4월에 퇴진하니까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 탄핵 하지 탄핵 마라. 부결하십시오. 이거다. 근데 이것도 워딩이 정확하게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안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가 또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청와대가 이 이야기 안 하면은 탄핵 가결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탄핵 방정식이 상당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런 건 정치부장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있어요. 당대표는 새누리당의 당대표는 혹시 이분들이 그 찬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심야 간담회까지 갖고 있고 또 비박계 일부는 이거 나중에 부결되면 우리만 온팡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인증샷이라 찍어놔야지. 야당이 장난치면 어떻게 이러고 있고 야당에서는 야, 저 비박들이 언제 이거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원래 제 이름 믿음인데. 원래 사랑인가요? 그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 그러고 선거는 이변의 예술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선거에 매번 해보면 틀리잖아요. 언론이 틀린 게 많은데 근데 요번은 제가 보기에 이변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탄핵 가결될 것이다.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특히 역사의 두 분이랑 다른 의견이에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워낙 민심이 모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의식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공식으로 밝힌 거로는 가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비주류가 35명 이상 최소 찬성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새누리당의 친박하고 비박이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비박이나 이런 중도에는 찬성하겠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무대에서 빨리 퇴진하도록 해서 촛불 민심과의 대치구도를 빨리 끝내야 내년 대선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결이 되지 않으면 완전 역풍 불어서 우리 새누리당은 완전히 끝난다.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하나 근데 친박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이번에 그 가결이 되면 우리 새누리당만 없어지고 망하고 그러나 부결이 되면 여야가 다 공동 책임하면서 완전 여의도 전체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국회 리셋, 정치권 빅뱅 리셋 바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럼 아예 새 판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깔끔하게 다 같이 시작하자. 그래서 부결이 바로 지금 이정현 대표 같은 건데 친박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현재 어저께 분석하기를 새누리당에서 현재 찬성하거나 유동적인 의원은 최대 50에서 55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조간신문들이 예측하는 것도 정반반으로 갈렸습니다. 250표 이상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신문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아니다. 200표에서 10표 모자란다. 190표로 부결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신문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과연 250표이냐 190표이냐
아직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새누리당 내에서 이 탄핵을 방해하는 이른바 탄핵 방해자들이라는 표가 오늘 한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력을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제목이 탄핵 방해자들입니다. 먼저 친박의 뒷조종 그룹이다라고 경향신문이 이름을 붙였네요. 최경환, 한겨레 신문이군요. 최경환 의원이 대표적인데 여러 유언비어로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이자 인간으로서 무차별적인 조롱과 모독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경북 당원들이 힘을 모아달라. 이른바 한겨레 신문이 규정한 친박 뒷조정 그룹은 최경환, 서청원, 홍문종, 윤상현, 유기준, 정가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간판급 청와대 경호팀이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간판이다. 역시 이정현 대표. 예수 팔아먹은 유다가 되라는 거냐. 조원진, 이장우, 최연애 이렇게 소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과 맥을 같이 하는 분이 바로 이 친박 초선들. 대표적인 분이 우리나라에서 발음이 가장 정확하다는 민경구 의원. 뭐 추경호, 정종섭, 진박 어벤져스, 윤상직, 곽상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 방해자들은 아니지만 우왕좌왕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양극단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이 새누리당의 어떤 탄핵을 둘러싼 고차 방정식을 분석했는데 이 컬럼 어떠세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정말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 250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친박이 완전 정말 패족이 되는 거죠. 친박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건데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경우 있잖아요. 201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비박들이 여전히 이제 그런 거죠. 여전히 소수파라는 걸 재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박계들이 저렇게 많이 움직였지만 뭐 한 30명 정도밖에 뭐 30명 그 이하 그 정도로 움직였다 해서 비박계들이 여전히 우리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았구나라는 걸 재확인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번째 가능성 부결되는 경우는 여당도 이제 완전히 그 파멸되는 거지만 야당도 같이 욕을 얻어먹는. 야 거대 야당인데 이거 하나 못 시키냐.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민주당도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지금 그 우왕좌왕 김무성 뭐 만만치 않죠. 우왕좌왕 추미애도 있잖아요. 우왕좌왕 좌왕 우왕.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능성에 따라서 친박의 운명, 비박의 운명 그리고 심지어 야당의 운명까지 갈라지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이제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법률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탄핵만큼은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고 후대에 계속 어떤 그 교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탄핵만큼은 기명으로 하는 방법을 좀 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인증샷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그걸 우회하는 길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90표와 250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D-1. 과연 내일 탄핵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돌직구쇼에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탄핵 투표 날인 내일에도 더욱더 정확한 취재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뉴스, 시원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